지금 뭐 아시아 증시는 전부 축포예요. 일본은 사상 최고치, 대만도 뭐 사상 최고치, 우리만 지금 엉망입니다. 오성홍기를 찢으면 바로 입건하겠다. 성조기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찢어왔는데 입건한 적 있냐? 이재명 정권이 5년을 못 채운다. 라면 그 중심에는 조국이 있을 것 같다. 조국 사면은 이재명한테 자충수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노란봉투법 일단 해보고 만일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또 고치면 된다. 근데 기업들이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이재명 수준이에요. 말도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말하고 똑같아.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부총리니 장관이니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우리의 목표는 일단 한동훈 계열을 다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양양자, 김근식, 우재준 요 세 사람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요 세 사람을 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김근식은 뭐 가만 놔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양양자는 최수진 의원을 적극 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양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진 의원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최수진 의원이 돼야 되고 청년도 손수조 전 위원장이죠. 손수조 위원장을 밀어서 우재준을 떨어뜨려야 된다. 우재준이 떨어져야 그래도 나름 현역 의원인데 우재준이 떨어져야 한동훈이 도저히 이제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한동훈은 끝났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재준, 양양자, 김근식을 모두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전당대회 오늘부터 지금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돼서 여러분들 뭐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뭐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판세를 그냥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한 것이 맞고 그리고 이 전당대 판을 통해 가지고 이 상처받은 자유우파 시민들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많이 달래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대변을 했고, 또 전한길 선생이나 뭐 이런 그 아스팔트 우파,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일정 부분 확실히 대변을 해줬고, 또 그리고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조경태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우리의 어떤 울분, 분노 이런 거를 확실히 대변을 해준 것은 좋은데 그게 이제 전당대회의 몫이죠. 그 덕분에 사실 그런 목소리와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는 목소리와 또 무슨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해야 된다는 안철수 조경태 뭐 이런 목소리와 이런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분오열로 분출되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당대회가 다들 똑같이 서로 흉내내고 모방하고 누가 좋은 얘기해가지고 인기 좀 끈다 싶으면 나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당에 희망이 없는 거죠. 다들 똑같이 그냥 인기만 추종하는 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보기 드물게 국힘 전당대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른바 노선 투쟁이 이루어졌다. 찬탄이냐 반탄이냐. 일단 그걸로 2대2가 확실하게 갈렸고 그 내부에서도 친한동훈이냐 친한동훈이냐 비한동훈이냐 거기서 나눠졌고요. 그리고 반탄 내에서도 그래도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지방선거까지 다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 쪽과 이 어차피 뒤통수 치고 늘 이상한 짓 하고 꼴통짓 하고 이상한 짓 하는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자. 107석이나 90석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장동혁 의원의 선명성 이런 노선 경쟁이 확실히 이루어지면서 국힘이 그래도 죽지 않았구나. 특히나 어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 후보 모두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어찌됐거나 간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국민의힘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대통령이 됐고 국민의힘으로 한번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다음번도 그 다음번 총선 대선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향 설정. 하여간 네 사람이 생각이 다르지만 국민의힘 이름을 유지하겠다는 것만은 네 사람 다 같았다는 것 자체가 당내에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는 거죠. 이름 바꾸거나 뭐 분장만 바꾸는 거 이건 아니다라는 게 바뀌어진 거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그리고 뭐 특검이 당을 쳐들어오니까 온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당을 지키겠다. 당원 명부를 지키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이 질이멸렬한 과정에서도 대선 이후 대선 패배 이후 질이멸렬한 과정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돼서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동안 뭐 대선 끝나고 나서 거의 20%, 30%, 뭐 16%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리얼미터로 36%가 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역시 정당은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노선 투쟁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좁혀 나가고 이런 것이 정당의 존재의다. 단순히 뭐 집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거 뭐 집권력의 화신 이것만이 아니라 정당은 어떤 국민 여론을 거르고 국민 여론을 모아나가고 다양한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그걸 모아나가서 그걸 정책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국민 여론을 정강 정책화하는 당의 모습, 당의 의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 국힘 전당대회는 상당히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라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양강 체제라는 거는 다들 뭐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는 그러니까 특히 한동훈식의 찬탄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하면서도 국힘을 유지하겠다라는 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조경태의 새가 쪼그라들고 이 시간이 흐르고 연설을 하고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새가 쪼그라들어서 지금 둘 다 지지율이 10%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찬탄 세력의 새가 확실히 쪼그라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때는 6대4였잖아요. 김문수와 한동훈 간에 6대4였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8대2로 안철수 조경태가 2 그리고 김문수 장동혁이 8로 8대2로 이 찬탄 세력이 확실히 쪼그라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뭐 찬탄 세력은 당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현재 한동훈계라고 불렸던 의원들도 한동훈계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당의 의견이 이쪽으로 모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장동혁 의원처럼 선명하게 한동훈 계열 내치고 가자. 이준석도 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과 수가 작으니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대동단결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자라는 입장과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표를 좀 짚어보면 결국 이제 이 양강구도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많이 쫓아와서 이제 두 사람이 거의 팽팽하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견해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계속 완전히 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에서 지금 팽팽한 것까지 왔으니까 하락세였던 건 틀림없는데 팽팽한 상황에서 오늘 내일 투표를 하면 22일 날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가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에 26일 날 결선 투표에 의한 결정이 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결선 투표가 됐을 때 찬탄 그룹 조경태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들이 아예 기권을 하고 투표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결정할 것이냐인데 이 두 사람 조경태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들은 지금 조경태 안철수를 내치자고 하는 장동혁 쪽으로 가긴 어렵지 않느냐. 아무래도 김문수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26일 날
당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선명한 입장을 견지하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보이는 건 맞는데 막상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유튜브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결과를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충분해 가지고 그리고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죠. 1.5선이고 그리고 후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지지율이 올라서 이 50%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모르는데 지금 오늘 내일의 투표 결과로 장동혁 후보가 50%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갈 것이고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장동혁 후보에게 더 불리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세를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기를 폐지하겠다. 선거 사기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주에서 부재자와 우편 투표 운영 이걸 다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제도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건데 과연 이걸 주들이 따르겠느냐? 50개 주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관리 운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들이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내년 중간 선거 이전에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들이 과연 여기에 따라서 50개 주 모두 우편 투표 폐지하고 전자 개표기, 투표기 이런 것들 다 폐지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편 투표 폐지하고 전자 투표기를 폐지하고 이렇게 내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우리 선관위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관위도 그 방침에 따라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도 없애고 우편투표, 관외투표가 사실상 우편투표입니다. 관외투표라는 게 말이 관외 이래가지고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편지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시간 동안에 우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거든요. 이 우편투표를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지금처럼 개표하는 형태 안 하고 100% 수개표하자.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단 미국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금 상황을 알고 있고 한국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푸틴을 만나서 2020년 미국 대선은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푸틴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잖아요. 중국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 투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런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혼자서 열심히 대북에 대한 변화적인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가 전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김여정이 나서서 이재명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한국은 외교 상대가 못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그러니까 그 평가를 문재인은 소, 이재명은 개. 이걸로 아주 그냥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은 뭔 말만 하면 소대가리 이런 식으로 삶은 소니 뭐니 이런 식으로 소를 주제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무슨 얘기만 나오면 개꿈이니 개 같은 망상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로 이재명을 평가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바보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스토커나 무슨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스토커 이렇게 불려지는 것들 보면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그걸 싫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싫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마음은 속은 날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저러는 거다. 아니면은 나를 일단 살짝 튕기는 거다. 밀당으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딱 스토커 마인드예요. 딱 스토커 마인드.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좋아하니까 일부러 아니라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강간범들이 늘 그렇게 변명하는 거잖아요. 아니 분명히 나를 유혹했었고 좋다고 해놓고는 막상 마지막에만 잠깐 아니라 그러더라. 그래서 좋아서 그러는 거로 생각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일종의. 네. 조국이나 정청래쯤 되면 쥐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소개가 소개 하고 나면 남은 게 이제 쥐잖아요. 닭이나 쥐인데 닭으로 갈 거냐 쥐로 갈 거냐, 닭대가리로 가냐 쥐대가리로 갈 거냐, 이제 그 정도가 남지 않았을까.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참 노동당에 보면 그 김일성 대학교 그 국문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국문과죠.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선전선동부에 대거 매년 몇십 명씩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만 쓰는, 이 카피라이트만 쓰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동신문 사설 같은 거 쓰고 뭐 이런 논평 같은 거 쓰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여간 창의적인 문구 이런 거 쓴 거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받아적기 좋은 저런 표현들이 나와요.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로서는 참 이게 우리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재명에 대한 저런 욕설.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이런 거는 진짜 저도 몇 년간 이재명 욕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욕이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이재명 지지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물론 조국 사면하고 조국 사면이 제일 큰 거지만 이 증시 하락. 그러니까 이재명이 2달 반 동안 증시 때문에 처음에 지지율 상승을 봤다면 지금 지지율 하락은 원래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주가가 오늘 지금 3,100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3,100이 붕괴됐는데 이러다가 3,000 깨지고 나면 확실히 40%로 안착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100이 깨졌는데 오늘 지금 3,082 기사가 있거든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몇 포인트예요? 지금 뭐 아시아 증시는 전부 축포예요. 일본은 사상 최고치, 대만도 사상 최고치, 그리고 무슨 동남아 주식들도 다들 지금 난리고 중국 증시도 좋아서 난리인데 우리만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3,092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3,000 깨질 텐데 3,000이 깨지면 확실히 이재명 지지율은 40%대로 추락한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3,000 깨지면 40%대로 추락한다. 제가 자잘하게 늘 예측을 합니다. 근데 자잘한 예측들이 다 맞아요. 자, 주미 대사에 강경화를 임명을 했습니다. 주일 대사는 이혁으로 내정을 했는데 이혁은 이제 그 위성락하고 동기, 위성락하고 동기, 그만큼 위성락이 지금 외교를 완전히 꽉 잡고 있다. 처음에는 김현종, 위성락이 양강구도였는데 김현종이 완전히 탈락해버렸고 위성락이 지금 외교부서를 완전히 주물럭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성락이 외교부 내에 그 아메리칸 스쿨하고 재팬 스쿨이 있는데 이 아메리칸 스쿨 출신이죠. 그래서 위성락이 그래도 아주 저쪽으로 가진 않을 거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경화를 임명한 이유는 이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그 외교부 장관 영어 잘하더라. 이 말을 아마 이제 그 부처 쪽에서 기억을 해서 트럼프한테 지금 이 이재명 정부 내에서 트럼프하고 그나마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게 강경화다라고 찍은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강경화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반기문 밑에서 함께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반기문 라인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기문을 비롯한 외교부의 원래 외교부의 주류들의 손짓을 하는 거죠. 외교부 주류 쪽에다가 손짓을 하는 거고 지금 한덕수의 빈자리를 강경화로 메꾸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강경화나 반기문으로 어떻게 메꿔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강경화가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는 건데 오성홍기를 찢으면 바로 입건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오성홍기 찢으면 바로 입건이냐? 성조기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찢어왔는데 입건한 적 있냐?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앞,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 대사관은 30년 동안 수요 집회를 했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거 한 번도 입건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지금 무슨 대진년하고 민노총하고 이런 데서 천일째 무슨 반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입건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입건을 하는 게 형법 제108조에 의해서 국내 주재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 죄를 걸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시진핑 국가주석 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었다. 이게 과연 국내 주재 외국 사절을 모욕한 거냐? 시진핑과 싱하이밍은 지금 현재 있는 외국 사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입건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러고 광복절날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 만나고 있는 추미애와 민주당 의원들 요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는 베이징을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데리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차하얼 학회 이런 데가 있는데 차하얼 학회라는 건 공산당 통일전선 활동 펼치는 조직이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만나고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에 특사를 보내겠다. 특사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태년 이렇게 중국 특사단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안미 경중 이런 노선이라든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쪽과 모두 잘 지낸다. 이건 지금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하면서 특사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게 앞으로는 만나고 있으면서 뒤로는 손을 또 잡고 있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부인 옆에 애인이 있고 부인은 옆에 있고 애인은 뒤에 가서 손잡고 있고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을 다 잘 지내겠다라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거의 총소리만 안 났지 거의 전쟁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와중에 양쪽 모두와 웃는 낯으로 만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의 태도인데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한국 조선업이 미군 작전에 사용되면 문제될 수 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라는 건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가 대표적인 게 한구시보하고 인민일보가 있는데 이제 인민일보는 주로 국내용이고 한구시보는 국외용인데 한구시보의 영자판이 글로벌 타임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타임스라는 데가 무슨 허랑한 그냥 일부 매체가 아니에요. 중국의 기관지고 그냥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게 글로벌 타임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시보의 영자판이기 때문에 한구시보랑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글로벌 타임즈에서 미국 해군의 비전투 함정 수리 위한 협력 검토 이 보도를 하면서 미군 작전에 한국 조선업이 사용되면 문제될 수 있다. 이러고 경고를 해요.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 경고해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되겠냐라고 경고할 수 있는데 이런 경고가 나오면 바로 민주당에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중국에서 무슨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제 또 조선업과 관련해가지고 미군과 너무 밀착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안 같은 것도 나오겠죠. 이 난리를 치니까 민주당이 친중 종중 정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종중 정당이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더불어민주당이 단기를 보냈잖아요. 전 세계 90개국밖에 안 보냈는데 200여 개국 중에서 한 90여 개국밖에 안 보냈는데 단기를 보내가지고 거기 쭉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종속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저 얘기.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깃발이 있냐 이거죠. 저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해. 결국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균형 감각, 이재명과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어느 나라든지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갖게 돼 있는 거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걸 보면 지금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실 텐데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나왔다는 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을 바꾼 그런 축복이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나왔던 지도자들이 과연 이승만, 박정희 같은 해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는지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은 그 역대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국제 감각이라든지 그런 균형 감각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재명이 과연 5년간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키고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라는 게 결국 이 지지율 그리고 선거 결과 이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응징해서 이재명의 독주와 지금 민주당 국회의 독주를 막아줘야 된다. 막게 해줘야 된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은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결국 정청래에 대한 국민적 반감 이게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29.9%, 즉 3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청래가 어느 당이든지 당대표가 들어오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당 지지율이 올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폭락하고 있고 그 폭락을 차분히 분석을 해보면 호남 지지율이 급락한 거에 영향이 크다. 호남에서 2주 동안 30%가 폭락했다. 이겁니다. 정청래가 출범한 지 2주 만에 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는데 이 급락의 원인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79%였던 7월 말에 79%였던 호남 지지율이 2주 만에 49.1%로 30%가 떨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유는 뭐냐? 정청래가 당선되자마자 당대표 되자마자 국힘 사람으로도 안 본다. 아니 당을 놓고 사람으로 당이지 무슨 사람이야. 국힘은 원래 정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국힘을 사람으로도 안 보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국힘 당원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국힘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국힘은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적게 봐도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당까지 포함을 하면 국힘과 이준석 당 합쳐서 지난번에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높았는데 49% 가까이가 됐는데 그럼 그 국민의 49%는 사람으로 안 보면 그러면 도대체 누굴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조국 사면 그리고 조국이라는 인물은 어찌됐거나 간에 문재인을 망가뜨렸고 이재명은 더 심하게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권이 5년을 못 채운다라면 그 중심에는 조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도 한동훈이라는 배신자 때문인데 이 이재명이 5년을 못 채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조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국 사면은 이재명한테 자충수, 자살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조국이 지금 나오자마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하는 말마다 아마도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2030의 입시 비리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였는데 대놓고 하는 말이 내가 몇 번 사과한다고 그분들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겠냐.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30이 마음을 안 여는데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은퇴를 해야지. 사면은 뭐 풀어줬으니까 오케이지만 그래 뭐 풀어준 건 풀어준 건데 그럼 정계를 은퇴를 하지. 나오자마자 아니 감옥에서 나온 지 나흘 만에 출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아니에요? 처음? 가장 빠른 거 아니야? 나흘 만에 저러는 거는? 보통은 감옥에서 나와서는 언론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당분간 좀 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정도가 정답인데 바로 출마한대. 출마로 평가를 받겠다. 그러면 2030 본인 죄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재심이라도 청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재심 같은 건 안 하겠다.
재심에서 또 한번 기각되면 더 확인되는 거니까 조국이 로키로 나가줘야 이재명이 그래도 좀 말빨이 설 텐데 이재명이 사면을 해놓고도 좀 그래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조국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서니 그 이재명 사면이 결국 자살골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조국이 나대면 나댈수록 물론 조국의 지지층도 있으니까 한 10% 있으니까 한동훈도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거 믿고 저러는 건데 조국도 자기 지지층 믿고 저러는 거죠. 한 10% 있는 지지층들이 조국에 환호하면 할수록 민주당세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결국 조국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조국을 사면한 민주당과 이재명과 조국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안철수조차도 진짜 감다 뒤진 안철수조차도 이재명 50% 지지율 붕괴 코앞인데 땡큐 조국이다 저러는 거 아니에요? 요새 보면 안철수가 이 좀 약간 카피라이트 잘 쓰는 보좌관을 하나 들인 것 같아. 글빨이 좋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잘 쓰는 사람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조국은 문재인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재명을 망가뜨리는데도 가장 선두로 나설 것이다. 심지어는 또 나오자마자 첫 일정이 김어준 방송 나가는 거야. 김어준 방송 나간 것도 잠깐 보니까 김어준과 조국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벨이 꼴리게 만드는 저 뭐지? 진짜 개또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자기 목표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 내년 6월에 조국이 나가면 뭐 보니까 지방선거로 나갈 때는 없잖아요. 무슨 뭐 구청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가면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인데 서울시장 아니면 부산시장인데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우니까 보궐선거로 계양구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한동훈을 딱 붙여서 조국이 어딜 나오건 간에 조국이 어디를 나오겠다고 하건 간에 한동훈을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승부가 조국 대 한동훈 아니겠어요? 두 밉상이 붙어서 한번 하나는 결판을 내자. 근데 이게 저쪽에서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김어준 조국을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김용민 같은 경우에 김어준하고 같이 낙곰수했던 낙곰수가 정봉주,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이었잖아요. 김용민은 진작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김어준 욕하고 있고 정봉주도 뭐 한참 됐습니다. 벌써 이제 김어준하고 갈라선 지가 한참 됐고 김어준 좋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만 그냥 뭐 김어준에서 욕하지 않는 상태지 이 낙곰수끼리도 서로 지금 딱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낙곰수끼리도 김어준의 행태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어준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민주당 지지층도 꽤 된다. 그래서 김용민의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김어준 두고 킹메이커 놀이 즐긴다. 지금 또 이번에는 이제 조국 대통령 목표, 조국하고 정청래 중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는 조국하고 김어준하고 또 멀어지는 거죠. 조국하고 정청래 중에서 누구를 다음 대통령으로 미느냐, 힘은 과연 누구냐. 지금 이제 그게 또 관심사가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 김어준의 킹메이커 놀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조국 대통령이 목표가 됐다. 그의 의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가 여전히 킹메이커 놀이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 안타깝다를 꼴사납다 내지는 기분 더럽다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죠. 충분히. 예, 이 정도로만 하고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팬레터가 쇄도하고 있다. 하루에 여태까지 900통을 받았다. 이런 지난달 10일부터 8월 1일까지 23일간 받은 게 900통 가까이 되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2000통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서 31일까지 추가 조사한 후에 기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특검을 수사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연장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내일까지 투표해서 결정할 당대표, 국힘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특검 저지입니다. 특검 저지. 3대 특검을 지금 수사기간 정해져 있는 데서 끝내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정 정국을 진정시키는 거. 그 정치력이 일단 신임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겠나.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특검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이 특검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은 사건 하나가 끝나도 계속 검사고 계속 다른 사건을 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사건 수사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내일부터 특검에 속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는 거고 검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그냥 일반 검사가 되는 거고 수사관들 행세했던 많은 사람들 특검에서 수사관 행세했던 특검 수사관이니 특검 본위 했던 많은 사람들 바로 이제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특검은 자기가 기소한 사건 유지를 위해서 계속 특검 행세를 하지만 특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수사할 때의 특검과 공소 유지하는 특검은 완전히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도 특검으로 4년 가까이 했지만 처음 수사할 3개월 동안이 특검이었지 그다음부터는 그냥 재판 나가는 변호사처럼 됐어요. 막상 법정 가면 특검도 그냥 이쪽에 앉아 있는 거고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냥 재판을 기소가 되는 순간부터 재판장, 법원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거지 특검은 그냥 공소 유지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특검이 굉장히 지위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검의 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고소 고발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인권 침해, 오히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인권 침해, 요거는 사건화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차원에서 끝낼 수 있지만 그거 외에 국힘 당사 같은 거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드러나 있는 것보다 과잉 압수수색했다? 이거 직권남용이죠.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문제가 커집니다. 명백하죠? 지금 영장 발부받은 사실보다 훨씬 오버해서 압수수색한다? 그럼 과잉 압수수색이니까 직권남용 딱 명백히 떨어지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짚어서 그 하나하나씩 다 고소고발하면 특검 끝나자마자부터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일반 법원에서 볼 때 특검을 수사하거나 특검을 재판하거나 훨씬 재밌는 사건이 되죠. 검찰이나 법원이 좋아합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특검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괜히 특별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검사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검사다. 백화점 특별세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 3대 특검도 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이라든지 문제를 꼼꼼히 짚어봐야 돼요. 꼼꼼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임 당대표는 3대 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3대 특검의 과잉 수사,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특위는 특검은 3개월이지만 그 특위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고발하고 계속 문제 제기해가지고 특검을 기소하는 그런 그러니까 박영수의 오늘이 민중기나 조은석의 내일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검 수사를 견제할 수 있고 특검들 스스로가 더 이상 수사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은 계속 수사를 하라고 하겠지만 그 이상이 돼서 오버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수사기간 넘어서 계속 수사한다 그러면 이제 오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견제해가지고 특검들 스스로가 특검 수사 기간을 지금 법으로 받은 거에서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 성일정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MBC 라디오 나가서 확실한 건 김문수 하락세다. 장동혁이 대표되면 인적 혁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의 대상이에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고 나면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새롭게 전당대회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천하고는 관계없는 당대표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전당대회 때는 보통의 전당대회면 의원들이 양쪽 뭐 여러 캠프에 쫙 배치가 되면서 전당대회 캠프 구성원이 누구다
이런 게 막 뉴스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유튜버가 누구 지지하냐 이게 관심사가 될 정도로 전당대회가 당내 행사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박찬대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지지에 힘입은 정청래가 6대4로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 지금 사실 의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김문수 쪽에 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팽팽한 건 그만큼 이 유튜브 인터넷 여론이 장동혁 후보에 가 있다. 장동혁 후보의 선명성을 선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실제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좀 더 보시죠. 네. 지금 장동혁 댓글 반응만으로는 완전히 장동혁 같지만 막상 투표한 걸 좀 찍어보시라고 하니까 김문수 표가 그래도 한 4대1 정도로 나와요.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당사를 지키겠다.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 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이기 때문에 특검이 한 발만 더 나가면 즉각 고발하겠다. 지금 이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특검의 불법 수사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그래야 쫄아요. 특검도 지금은 무소불위로 민주당이 막 받쳐주고 있고 이재명이 받쳐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불법한 점이 드러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모른 척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립무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특검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특검들은. 트럼프 얘기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다.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트럼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사기다. 그러면서 승인 안 하겠다.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 이러면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주들은 보면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도저히 경제성을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예 이 EPA라고 환경보호청이 녹색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풍력과 태양광에다가 지원금을 주던 걸 전부 폐지해서 290억 달러가 이미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공공사업국이라는 WPA라는 곳이 있는데 공공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공공사업국 예산의 3배가 그동안 녹색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녹색지원금을 다 취소해서 오히려 공공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태양광과 풍력은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시절에 계속 확대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엄청나게 많이 깔리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사실 지구온난화 이거 자체도 믿지 않는 인물이죠. 지구온난화도 믿지 않고 이런 환경론자들의 무슨 얘기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력이나 태양광이 환경에 부합한다. 친환경적이다. 이것도 다 사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완전히 중금속 덩어리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산을 깎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다 깔거나 아니면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농업 의존하는 주들이 농사보다 이 지원금 받아서 태양광 까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거기다 까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리드 페너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태양광의 이 태양의 밀도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미국의
정말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은 무시무시한데 우리는 사실 흐린 날도 많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태양 자체가 적합하지가 않고 또 미국에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바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 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 상당히 그래도 이 그리드 페널티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원가 대비 가격 뭐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드 페널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드 페널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 정부 보조금 없으면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나 또 풍력 발전기 자체가 전혀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풍력 발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풍력 발전기 하나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소음이 심해서 이 소음이라는 게 그러고 무슨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이런 게 아니라 저주파 때의 소음이라서 장시간 인체가 노출되거나 가축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면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그런 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저주파 피해.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저주파 풍력 발전에 대한 피해로 피해 배상 결정이 나올 정도로 저주파 피해라든지 소음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태양광 패널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뭐 15년, 20년 갈 것처럼 하지만 중간에 보면 먼지라든지 무슨 새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5년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패널 값을 뽑을 때 이 태양광 패널을 처음에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고 공사비를 전부 그러니까 공사비를 이 공사하는 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그 나오는 전력값으로 초반기 한 7, 8년에서 10년 정도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지나서부터 돈을 주는데 그 지나서부터는 처음에 취해서부터 한 7, 8년간 이 돈 받아갈 때까지는 꽤 그래도 전기료가 나오다가 그 돈 공사비 다 끝나고 진짜로 돈 받을 때쯤 되면 전기 생산 효율이 훅 떨어져 가지고 얼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야산 깎아서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부동산 개발을 위한 목적이지 사실 태양광의 전기 효율이나 태양광하고는 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거대한 사기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좌파들의 어떤 거대한 사업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그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미국에 가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지불하고 있는데 전승절도 결국 불참하고 우원식이 대신 참석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지금 이 이재명의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증시였는데 3,300까지 찍었다가 지금 3,100선을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3,100이 어제는 장중에 3,100이 무너졌다가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3,100 몇 선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이미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 났기 때문에 대거 이탈을 한 상태라서 기관들이 조금 받치려고 해봤자 3,000선도 깨질 수 있다. 지금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0선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한 10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증시를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 대한민국 증시가 10이면 PBR이 10이면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3만이래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3만이래야 됩니다. 지금 PBR에 거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대만만 하더라도 1.5고 일본은 2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뭐 PBR로 따지면 기술주 같은 거는 PBR로 따졌을 때 한 15, 20쯤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정도로 미국은 그 일부 하이테크주들은 30 넘는 것도 있을걸요? PBR이라는 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 자산 총액 요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근데 회사 자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1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자산을 팔아가지고 주가를 그냥 그대로 메꿀 수 있다. 근데 하이테크주들은 자산 갖고 있는 게 얼마 없는데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게 거의 30배 가량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경제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니, 아니 뭐 코스닥의 PBR도 아니고 코스피의 PBR도 모른다면 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한인 거죠. 상한가 비율이 몇 %인지 아냐? 이것도 모를 것 같아. 15% 아닙니까? 이럴지 몰라. 30%로 바뀐 게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이제 아마 국장할 때까지 하한가가 15%였을 거예요. 그래서 15% 아닙니까? 그것도 물어봤어야 돼. PR을 물을 게 아니라. 대만은 2.5 상당인가요? 대만이 2.4, 일본이 1.6, 신흥국 평균이 1.8인데 우리 PBR이 10이면 3만 넘어야 된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 이재명 밑에서 장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수준이거나 이재명 수준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뽑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또 대표적인 게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에요? 철도 기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출신이고 코레일 기관사 출신인데 그저껜가 철도 공사하던 공사장 노동자를 기차가 치워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있고 그랬나요? 한 7명 정도 다쳤죠? 2명이 사망했는데 그럼 코레일은 지분 100%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압수수색 다 하고 코레일하고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전부 압수수색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코레일 사장은 당연히 사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징계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은 탄핵해야 돼요? 바로 코레일 사장이 사의 표명했네. 그러니까 코레일 사장은 사의 표명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책임져야지. 이게 코레일이 사장이 책임지고 끝날 일이에요, 이거?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야? 면서요.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거의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저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 기관사 출신 코레일에 평생 재직하다가 그 장관 임명된 날도 기차 한 달인가 안 몰다가 딱 그 임명됐다는 소식 듣고 한번 몰고 그리고 배낭 메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도 책임져야지. 기관사니까. 철도 노조 위원장 했으니까. 코레일도 기업 영업 정지시켜서 철도 다 스톱시켜 놓고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서 면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코스피는 아마 이제 코스피 제가 자신하지만 코스피가 3천이 붕괴되면 이재명 지지율은 무조건 50% 붕괴됩니다. 심지어는 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 모양이지, 기획재정부 장관 이 모양이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김용범 정책실장.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의 수장이지만 사실상 정책을 좌우하는 건 김용범이기 때문에 김용범도 부총리급이거든요. 같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다 부총리급의 대통령 실장 이런 3실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윤범보다 위에 있다. 어찌 보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노란봉투법 일단 해보고 만일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또 고치면 된다. 근데 기업들이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와요? 노란봉투법 고치면 돌아옵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기업들 다 빠져나갔는데 그때 가서 노란봉투법 다시 원상회복 시켜놓으면 기업이 그거 보고 다시 돌아와? 한번 나가기가 힘들지 나가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딱 이재명 수준이에요. 말도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말하고 똑같아.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부총리니 장관이니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자, 그러면서 김용은 또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2심에서까지 5년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보석으로 석방을 대법원에서 해줬다? 이건 대법원이 이 사람 그냥 보석으로 풀어주고 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취지입니다. 질질 끌겠다. 어차피 괜히 김용 재판 같은 거 확정해 놓으면 김용이 지금 5년 받은 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큰데 이재명 대선 때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고 받은 정치자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이화영의 대북송금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고하는 순간 이재명한테는 두 가지 족쇄가 되는 거예요. 대북송금하고 정치자금하고 양쪽으로 걸려.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렇지 않아도 그 재판들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이나 이런 재판들 때문에 이재명의 타겟이 됐는데 조금 한 스텝 쉬어가자.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제로로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돼서 다 끝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대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재판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이재명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저 남쪽에. 자, 국정 5개년 계획안이니 뭐니 이거 국정기획위원회가 나름 발표를 앞시고 했는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이거 했는데 이게 힘이 확 빠져버린 게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자마자 이재명이 이거 이대로 다 할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바람에 구체적인 안은 지금 공개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니 뭐니 내놔도 이재명이 맘만 바꾸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 언제든지 바뀌어. 개헌? 과연? 자, 국힘 전당대회 어제 37.51%였는데 작년 한동훈 대표 선출했던 전당대회 때보다 높다는 것 같은데 여기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죠? 한 5% 높다고 높은 걸로 느낌이 있는데 이 기사는 잘못된 거네. 근데 작년보다 좀 높아요. 네. 어찌됐건 지금 국힘 전당대회의 흥행은 확실히 되고 있다. 정청래 박찬대 전당대회는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이미 판세가 결정이 나버리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김문수 대 김에서 시작해서 장동혁의 선전 분발로 인해서 전당대회 전체가 흥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찬탄 반탄 구도에서 찬탄의 안철수 조경태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바람에 한동훈도 쪼그라들겠다.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임명식인지 뭔지가 원래 예상했던 4만 명의 반도 제대로 못 채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텅텅 비었는데 그 인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 국힘 전당대회 굉장히 화끈하게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도 양강구도, 김문수 장동혁의 양강구도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고,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 본인은 과반 득표가 쉽지 않다.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장동혁과 결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1위로 일단 결선으로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조경태가 떨어지면서 이 안철수 조경태를 밀었던 20% 정도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최종 승자는 김문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계속 특검에 동조한 안철수 조경태를 같은 당으로 볼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결별을 각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충청도 금산 출신이라서 충청도 대표를 뽑았으니까 국힘도 충청도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막판 공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과는 선을 긋겠다. 심지어는 전당대 이 토론회에서 전한길과 한동훈 중에 누구 공천하겠냐. 여기에서 전한길 공천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장동혁이 대표가 되면 한동훈은 내년에 출마를 한다. 이런 식의 보궐선거 출마한다. 이런 꿈은 꿈 깨라.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조국이 광폭 행보를 보이면 보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민주당 의원들도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나쁠 게 없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에서 눈총을 주고 있다. 개선 장군이고 무죄 아닌데 이러고 설치고 다니는 게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복당을 했습니다. 어제는 오늘인가요? 오늘 복당을 하고 252일 만에 다시 복당을 했는데 복당을 하고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런 걸 혼자 만들어서 혼자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제부터 원장님으로 불리고 싶은가 보죠. 조 원장님. 네. 그래서 김대중 묘역에 혼자 또 따로 찾아가서 참배하는 사진. 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후보를 안 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싸울 일은 없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 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후보를 내서 가든지. 근데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다음에 나오려면 자기 당의 지분을 최대한 늘려서 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세를 구축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친명은 이제 지는 세력이고 자기는 떠오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 좌파 지지층들 간에 최대한 친명 세력, 비명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를 엎고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친문을 당연히 끌어안고 그러니까 문재인과 기타 비명 세력들 지난번에 비명 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지방선거 총선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공천을 하는 자기 세력이 최대한 늘어나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 민주당하고 결국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딸내미는 아버지나 딸이나 어지간히 비싼 음식들 좋아하는 하네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조 미슐랭이야. 미슐랭 가족이야. 아버지는 고깃집도 미슐랭에 오른 이 우찬판이라는 데가 스타를 한번 받긴 받았었던 것 같긴 한데 계속 미슐랭에 오르는 데거든요. 미슐랭이 이제 스타 레스토랑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 지금 미슐랭 부산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울에 한 200개가 채 안 되는데 그중에 이제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있으면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다 해서 한 30개 정도 될까요? 그런데 나머지 170개 정도 되는 식당들은 이제 빅구르망이라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데다 이런 식당들이 있고 나머지 식당들은 이제 미슐랭 리스티드죠.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는 건데 이 우찬판이라는 식당이 별 하나 정도를 받았었다가 이제 별이 떨어지고 그냥 리스트드 돼 있는 어찌됐거나 미슐랭에 오르니까 미슐랭 이걸 딱 붙여놓는 그런 식당이죠. 그런데 아예 조미는 한술 더 떠서 이 안성재 흑백요리사에서 푹 떴던 안성재가 이 모수가 원래 있다가 이제 3스타를 받았다가 CJ하고의 협력 관계를 정산하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아마 GS인가 어딘가 돈을 대가지고 아마 한다든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디 재벌이 돈을 대서 돈을 대서 모수라는 식당을 다시 냈는데 여기가 42만 원입니다. 무조건 메뉴도 뭐 따로 선택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42만 원짜리 세트를 먹어야 되는 데라서 그리고 와인 뭐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러면 한 3, 4인이 가서 200만 원 훌쩍 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비싼 식당인데 여길 가가지고 리뷰를 올려서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비스가 아쉽다. 아쉬운 이유가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왼손잡인 거를 못 알아보고 그냥 대충 하더라. 이게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꼴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그 딸이다. 그 애비는 그래도 사람들 눈총이 두려우니까 고기는 안 올리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안 올리고 된장찌개를 올리는 된장죽을 올리는 그런 애비나 모수에 가가지고 서비스가 안 좋다고 뭐 맛은 좋았지만 서비스가 아쉽다. 투스타만 돼도 내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서 세팅을 해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랬더니 아마 이거 누가 뭐라고 했는지 올렸다가 또 삭제했대요. 15,000원에 조회됐다가 삭제되긴 했지만 자 오늘 지금 방문진법을 또 통과를 시켰네요. 방송 3법 중에 하나. 국힘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는데 방문진법을 그냥 통과를 시켰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를 또 뽑았습니다. 추미애가 안 보던 사이에 얼굴이 확 늙었네요. 이제는 그냥 완전히 할머니 얼굴이네. 보수의 어머니에서 이제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 같은. 자, 윤 대통령은 지금 체포하려고 했던 김건희 특검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 폭행 혐의로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두 사람을 고발하겠다. 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달라붙어서 양쪽에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들어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앉아있는 의자 통째로 그대로 들어서 옮기려 했다.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거 뭐 당연히 불법 체포죠. 체포영장의 한계가 뭔지를 지금 모른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모욕감을 줘서 안 좋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 아닌가 싶다 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서희건설과 정권이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내가 죽어야 윤 대통령의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동훈은 배신자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 정국이 펼쳐지면 이제 온갖 루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난무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특검들이 뭐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속만 시키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을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혐의에다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 다 거짓말로 밝혀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게 정말 딱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거 정리하면 좌파는 주로 윤석열 빤스나 김건희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우파는 관세, 외교, 경제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진다. 저도 이재명 비판하는 거는 다 관세 협상 잘못했다. 외교 엉망이다. 경제 지금 나락가고 있다. 이런 걸로 비판하지. 노란봉투법이니 무슨 뭐 자본 그러니까 기업들 몰아내고 있는. 근데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그냥 오로지 빤스만 입고 버텼네. 뭐 김건희 어쩌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